65세 이후에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할 이유 중 첫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늘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습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에 독처럼 스며드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이며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인생에서는 신중함과 장기적인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항상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만 몰두하며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오늘을 허비하고 내일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늘 돈이 급하다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만 어떻게 되면 괜찮아, 며칠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라는 말을 반복하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그 단기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그 순간은 조용해지지만 이내 또 다른 급한 상황을 안고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결국 끝없는 임시방편의 반복에 휘말리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난한 친구는 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지금만 넘기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당신 역시 점점 문제 해결을 땜질식으로 처리하게 되고 삶에 대한 긴 안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단기적 선택으로 문제를 키우고 그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들의 비상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너무도 진지하게 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만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레퍼토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정이 있어 도와주고 미안함에 또 도와주지만 결과적으로 당신만 손해를 보고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의 배 씨는 친구 송 씨와 30년 지기였습니다. 송 씨는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었지만 배 씨는 그가 한때 잘 나갔던 시절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송 씨는 배 씨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번 달 집세만 내면 괜찮아. 바로 갚을게. 배 씨는 의심 없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비가 밀렸어. 이번만 좀 더 도와줘.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자 배 씨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배 씨가 송 씨의 집에 우연히 들렀을 때였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면서도 새로 산 TV와 안마의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배 씨는 그제야 그가 단기적인 위기만 넘기려 했고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송 씨와의 관계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더 이상 금전적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몇 년간 단기적 요청에 끌려다닌 사실에 화가 나며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해결책만 찾는 친구는 결국 당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계획을 당신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당신의 인생마저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급한 불을 끄느라 자신의 시간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런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응급처치 인생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만의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대체적으로 게을러서 같이 어울리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대체적으로 게을러서 같이 어울리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노년의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가난한 친구 중 상당수는 생활의 어려움을 운명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텃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땀 흘리는 친구를 보고도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며 비아냥거립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삶을 꿈꾸며 부지런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게으른 친구와 함께 있으면 하루가 순식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약속을 하면 매번 늦고 결국 만나도 무슨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고 합니다. 당신이 운동하자고 하면 힘들게 왜 그래? 책을 읽자고 하면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도 점점 나태함에 물들고 몸과 마음이 점점 처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게으른 친구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으른 친구는 자기 생활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타인의 선택에도 간섭합니다. 부지런한 친구가 뭐라도 해보려 하면 그건 안 될 거야. 괜히 힘만 들지라는 말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면 그것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노력과 성취가 자신들의 무기력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열정을 막고 스스로 편해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들은 뒤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친구는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같이 운동하기로 한 날엔 늦잠을 자고 함께 장을 보기로 한 날엔 전화도 없이 연락이 끊깁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다리다 하루를 허비하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늦잠 좀 잤어. 뭐 어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신의 시간, 계획, 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불쾌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74세의 장 씨는 최근 지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인 윤 씨가 자주 연락을 해와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장 씨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날 윤 씨는 30분 늦게 나타났고 다음 날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오늘은 그냥 누워있고 싶더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후에도 운동 약속을 계속 어겼고 장 씨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항상 귀찮다, 힘들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장 씨가 아끼는 취미인 수채화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하자 윤 씨는 그 나이에 그림이 무슨 소용이냐,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해라며 비웃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그림 도구를 손에서 놓고 며칠을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 씨는 윤 씨와의 만남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윤 씨와의 연락을 줄이고 자신만의 생활을 다시 복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장 씨는 다시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공원 걷기도 혼자 꾸준히 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게으른 친구와 어울리면 어느새 내 생활도 무너진다. 그들은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사람이다. 장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친구는 단순히 행동이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곧 당신의 삶을 깎아내리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삶은 점점 줄어드는 시계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전염됩니다. 그들의 무기력이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기 전에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언제나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과 자신에게 불평하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놓치게 됩니다. 가난한 친구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그들의 불행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삶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삶에 대한 희망을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친구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계속해서 물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돈에 대해 불평하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을 받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차적으로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70대 초반의 김 씨는 오래된 친구인 박 씨와 오랜 시간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박 씨가 점점 더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끊임없이 자신이 힘든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자주 우울해했으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며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고 넌 여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불평은 점점 더 심해졌고 김 씨는 점차 그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박 씨와 만나면 항상 우울하고 피곤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박 씨와의 대화를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김 씨의 마음까지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박 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박 씨와 거리를 두고 나서 그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활기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씨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항상 돈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그들의 대화에 등장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마저 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재정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돈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가난한 친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불평만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걱정에 휘말리게 되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친구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경제적인 불안정을 공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점차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며 돈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겁고 반복적으로 돈에 관한 불안감을 전파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며 심지어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우리는 점차 자아를 잃고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소비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박 씨는 예전부터 가까운 친구인 김 씨와 자주 만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씨가 늘 돈에 대해 이야기하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종종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박 씨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를 하던 박 씨는 점차 자신도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김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김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정말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자신도 점점 더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재정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씨의 불안감을 전파받아 자신도 모르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믿게 된 박 씨는 생활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고 재정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발전적인 대화보다 비관적인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철저한 생존 전략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친구 하나가 당신의 삶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친구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비관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희망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즉시 무모한 헛꿈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불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을 이야기하면 그 나이에 무슨 계획이냐, 해봐야 소용없다며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조용히 꺾고 자신이 가진 어두운 시각을 마치 진실처럼 포장해 들려줍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희망도 도전도 변화도 없습니다. 오직 불행의 되풀이와 운명의 탓만 가득합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엔 듣는 척만 하던 당신도 언젠가는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어느샌가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꺼려합니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같은 말로 현실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그들이 만든 틀일 뿐 당신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틀에 당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희망을 조롱하고 새로운 도전을 무시하며 당신의 성취조차 시기와 냉소로 감싸버립니다. 비관적인 대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처럼 퍼져나가 당신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삶에 대한 기대를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뭔가 해보자는 마음 대신 뭘 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도 모르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으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0세의 정 씨는 오랜 친구인 최 씨와 매주 두세 번씩 만나 커피도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만날 때마다 그 나이에 뭐 하러 그림을 그리냐, 전시회 해봐야 누가 오냐며 비꼬듯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정 씨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무의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대화 중에도 항상 자신의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언제나 어차피 잘 될 리 없다는 식의 결론이 따라왔고 정 씨가 무슨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최 씨는 늘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손수 만든 엽서를 선물하자 이런 걸 누가 사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말에 정 씨는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엽서 만들기를 멈췄습니다. 그저 친구의 말 한마디에 그가 아끼던 취미와 열정이 꺾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정 씨는 전시회를 앞두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만난 최 씨는 전시회 날에 비 오는 거 보니 운도 없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 씨는 자신이 왜 이토록 지치고 무기력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최 씨와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엽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열렸고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명함, 자식 잘 되라고 바쳤던 희생, 주름 하나 없이 남기고 싶었던 체면, 결국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남는 건 병원 진료 카드와 고요한 방 안뿐입니다. 울려주지 않는 전화기, 돌아올 리 없는 문 앞.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노년은 결국 나 혼자 사는 연습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 부질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 중 첫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집도 돈도 자식도 건강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 명,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노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아도 단 한 사람의 말벗이 없다면 그 삶은 차가운 감옥과도 같습니다. 텔레비전만 바라보다 눈이 침침해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의 사연에 괜히 눈물이 맺힙니다.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내뱉지 않는 날이 일주일을 넘기고 그나마 휴대폰 진동이라도 울리면 놀라서 뛰어가 봅니다. 광고 문자였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며 다시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밀려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다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고 가끔은 같이 시장이나 병원도 가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의식하지 않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존재는 노년의 삶에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대화가 더 귀한 시기입니다. 침묵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정신이 외로움에 잠식되면 몸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고독사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어쩌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며 살려는 기대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그들 인생의 우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불쑥 전화하면 귀찮은 기색이 묻어나고 자주 보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쪼그라들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밥이나 먹을까? 실제로 78세의 강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간 방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난 뒤엔 유일한 말 상대도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하는 말이 이따 치킨 시켜주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우산 속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 같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서로 반찬을 나눴습니다. 명절에도 둘이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고 여름엔 함께 부채를 부치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다 한번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그 친구 할머니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에 동행하고 입원, 수속까지 대신 해준 사람이 바로 그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일 이후 순자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친구는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별 이유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라져도 찾아줄 사람 그 한 명이면 됩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남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웃으며 찾아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멈추지 않고 매달 통장에 꽂아주는 연금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집도 심지어 건강조차도 세월 앞에선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매달 잊지 않고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다릅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은 단 하루지만 그 하루가 노년 전체를 버티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연금 없는 노후는 지옥입니다. 돈은 없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한숨, 약국에서 카드 긁고 나면 통장 잔액 확인,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숨이 턱 막힙니다. TV 속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라며 광고가 나오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연금 하나 없는 노인은 매일을 불안과 공포로 살아갑니다. 밥 한 끼가 부담이고 치과 예약은 아예 포기합니다.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고친다고. 그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민낯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친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며 세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이 연금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늦게라도 작게라도 그 돈이 멈추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갑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삶의 리듬이 다릅니다.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장도 보고 병원도 예약하고 외출도 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몸도 덜 아픈 느낌입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72세 송재호 어르신은 30년 가까이 작은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바뀌며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남은 건 고장난 허리와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빴고 송 어르신은 하루하루를 고물상에 자빌 나가며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몇 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던 내역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매달 37만 원. 하지만 그 37만 원은 송 어르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물상 일을 줄이고 주말엔 손주를 만나러 기차를 탈 여유도 생겼습니다. 혼자 여수로 1박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호텔은 못 갔지만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연금 덕이다. 송 어르신은 요즘 동네 친구들에게 연금의 소중함을 전도하듯 말합니다. 야, 젊었을 때 몇 푼이라도 넣어놔라. 늙어서 그 돈이 살 길 된다. 친구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너만큼 연금 자랑하는 사람 없다. 그 말에 송 어르신은 대답합니다. 이 자랑은 해도 된다. 내 돈 들어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멈추지 않고 매달 통장에 꽂아주는 연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유이고 선택권이며 삶의 여유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만드는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꼭 갖춰야 할 5가지 중 하나는 끊기지 않는 연금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취미 활동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미처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은 떠나고 일은 사라지고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내 삶을 채워줄 건 단 하나,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 하나 없이 맞는 노년은 공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만 틀어놓고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해가 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무섭게 변합니다. 머리는 멍해지고 입은 굳어가며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그 끝은 우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닫힌 입, 어두운 표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오면 노인의 삶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조차 말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 한마디에 또 마음이 다칩니다. 스스로를 방에 가두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책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습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침몰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주제를 만들어줍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삶의 에너지가 돕니다. 그렇게 취미는 늙어가는 나를 붙잡아주는 생명의 줄입니다. 가장 무서운 노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삶이 그저 시간을 죽이는 일이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취미 하나가 그 무서운 고리를 끊습니다. 작고 소박한 즐거움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이필자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 대신 과자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저 살아있기만 했습니다. 눈빛은 흐리고 말수는 줄었고 체중도 10kg나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병원 신세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동네 복지관에서 자수교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젊었을 땐 바느질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실과 바늘을 들고 천에 첫 땀을 꿰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중하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실이 만들어내는 무늬에 작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실에 온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필자 할머니는 매주 2번 복지관에 나가 자수를 놓습니다. 집에서는 틈만 나면 새로운 무늬를 구상하고 자식들에게 손수 만든 수건을 선물하며 뿌듯해합니다. 최근엔 동네 플리마켓에 참여해 자신이 만든 앞치마를 팔기도 했습니다. 팔렸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손으로 만든 걸 사줄 줄 알았겠어요?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늬를 놓아볼까? 취미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의 이유가 되고 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작고 소소한 즐거움이 인생을 다시 반짝이게 만듭니다. 결국 다 부질없는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그 하나쯤 있는 취미입니다. 네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자랑이었고 인맥이 곧 재산이라 믿었습니다. 생일이면 줄줄이 문자가 오고 모임에 나가면 술잔이 돌고 전화기엔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독입니다. 가짜 관심, 얕은 정,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텅 비어버립니다. 평생 연락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말끝마다 자랑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을 소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내 평온, 내 건강, 내 진짜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칩니다. 왜 그 사람을 그때 끊지 못했을까? 자식도 형제도 오랜 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피해야 할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마음까지 나누는 건 아닙니다. 피보다 깊은 관계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편한 관계 하나면 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계 유지의 의무감에 시달립니다. 괜히 연락 안 하면 욕먹을까봐, 모임에 안 나가면 소외될까봐, 억지로 웃고 억지로 밥 먹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제는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조용히 손 잡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정리해야 할 감정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6세 김희자 할머니는 예전부터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 단톡방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정이 잡히고 모임 날이면 꼭 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엔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자랑, 누군가는 자식 자랑, 또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돌려가며 자랑했습니다. 희자 할머니는 듣기만 하다 겨우 밥값만 내고 나왔습니다. 모임 후 단톡방에는 오늘도 즐거웠어요 라는 말들이 올라왔지만 희자 할머니는 씁쓸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그 단톡방에서 한 사람이 희자 할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희자야, 너도 좀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와봐.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그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후로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개받은 시 낭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를 읽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고 낭송을 마치고 나면 서로 따뜻한 박수를 나누는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선 자랑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받았고 웃고 울고 함께 공감했습니다. 희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지금은 한 명만 연락 와도 기쁩니다. 그 사람은 진짜니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인생의 짐입니다. 노년엔 줄이는 만큼 자유롭고 정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남는 건 결국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입니다. 이제는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입니다. 5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의 즐거움 알기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시끄러워야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커야 하고 사람은 많아야 하고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허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모든 소란이 결국은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소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삶은 조용할 때 시작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은 숨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뉴스는 끝없이 불안을 퍼뜨리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텔레비전은 자극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밖을 나서면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피곤해집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앉아 쉴 곳조차 없습니다. 나이 들어 이 소란한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건 마치 모래 폭풍 속을 맨몸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안달입니다. SNS엔 웃는 사진과 자랑글만 넘칩니다. 자식 자랑, 여행 자랑, 새 차 자랑하지만 그 속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자기를 지우는 일입니다. 진짜 평온은 그 모든 것에서 한 발 물러났을 때 찾아옵니다. 조용히 나만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조용한 삶은 도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정이 삶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며 마음을 맑게 합니다.
남들이 떠드는 동안 나는 고요 속에서 나를 찾아갑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외로움과 고요는 다릅니다. 고요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내 안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정리된 방 안, 조용한 음악, 나만의 책 한 권. 그것이면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 치이지 않아야 합니다. 말 많은 모임, 억지 웃음, 피곤한 대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진짜 나를 만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방문자 할머니는 예전엔 모임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동창회, 반상회, 경로당 회식 불러만 주면 갔습니다. 시끄러운 자리가 삶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돌아와 정신없이 벗은 외출복 사이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와 지친 표정,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리 피곤할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스스로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정중히 거절하고 일부러 산책 시간도 사람들이 없는 이른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정막이 무서웠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해 뜨는 소리, 새소리, 커피 물 끓는 소리까지 그동안 들리지 않던 세상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방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루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옆집 TV 소리 대신 라디오 클래식을 틀고 그날 마음에 드는 문장을 노트에 적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도서관에 가고 산책 후엔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누가 보면 심심한 삶이지만 본인은 말합니다. 요즘이 제일 바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바쁘거든요. 한 달 전 예전에 함께 모임 다니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 우리 너무 안 본다며 서운해하자 방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보다 나랑 더 친해지고 싶어.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침묵했고 이내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조용한 삶은 늙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다운 순간입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결국 남는 건 고요 속의 진짜 나입니다. 노년에 꼭 갖춰야 할 5가지 중 하나는 바로 조용한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웃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젠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가 되는 법,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윤혜수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잔치 음식, 제사 음식, 가족 모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아들, 딸, 손주들 모두 할머니의 음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정작 아무도 할머니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차례 음식 하나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할머니는 요즘 뭐도 못 만들잖아요. 엄마가 더 잘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할머니는 식탁 끝자락에 앉아 식은 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처리하며 할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잊히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인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무시입니다.
쉬세요라는 말 뒤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라 말하지만 그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회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노인은 점점 손을 놓게 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상실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절망적인 침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 해도 돼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같은 말들로 벽을 쌓으면 노인은 그 안에 갇혀 점점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형처럼 변해갑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노인이 나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위축과 활동의 중단은 근력 저하, 관절 굳음,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치매와 와병의 길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인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무서운 제거 행위입니다. 노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소 불편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며 존중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90세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자에 앉아 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함께 움직이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삶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먼지 쌓이게 두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에서 78세의 박철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손잡고 소풍도 자주 다녔고 직접 고른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메뉴도 주문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였고 박 어르신은 메뉴판을 보며 이게 뭐냐? 나는 된장찌개나 먹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아버님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인기 많은 음식이에요 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질이 불편해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계산도 며느리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존재감 없는 손님처럼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었지?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두 번째 신호는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을 의사결정권 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건강과 재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태도는 노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존중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차피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노인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제거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 있어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노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반복적으로 배제당하면 뇌는 스스로 쓸모없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해라는 말만 남고 이는 곧 자율성 상실, 사고력 저하, 인지능력 퇴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노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배제와 무관심, 존중 없는 선택의 강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런 노인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왜 아버지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왜 어머니가 결정을 못 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며 무책임하게 넘겨버립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여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노인에게는 살아있다는 실감이자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마지막 끈이 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재산 결정을 할 때, 노인의 의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의견이 젊은 세대와 다르더라도 듣고 존중하는 그 과정이 바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미래의 당신도 그 무시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정태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러 신문을 사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를 두루 섭렵하고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며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묻는 말에 정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뉴스 보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틀렸다,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반응만 돌아오니 점점 말수가 줄고 토론을 즐기던 입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뉴스를 볼 때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세 번째 신호는 노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노인의 인생 경험을 무가치한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무례함입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친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깊은 경멸과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에서 나온 생각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입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주들이 조부모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빠르게 자기 비하와 무기력으로 번져 결국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정보만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 스마트폰에서 읽은 기사만을 진짜라고 믿고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는 낡은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지혜와 판단은 나이든 이들의 몫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세대를 단절시키고 배움의 기회를 없애는 어리석음입니다. 노인은 말이 많아진다기보다 말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사회가 그 입을 막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반박하기만 한다면 노인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수십 개의 정보를 넘기는 동안 노인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공감해주고 그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존재의 의미와 존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받은 노인은 살아있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병에도 강해지며 건강한 노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말은 짧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남깁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경청은 노인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영순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곱게 핀 머리로 품위 있는 노인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세련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겪은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러 간 김 할머니에게 젊은 미용사는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확 자르죠 뭐라며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피식 웃었고 김 할머니는 말없이 거울을 보며 참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누가 자기 외모를 언급할까 두려워 늘 시선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네 번째 신호는 외모나 복장, 몸 상태를 웃으며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모욕입니다. 주름이 많아서 화장 안 먹어요. 아이고, 허리 굽으셨네 같은 말들은 듣는 노인에게 칼날처럼 날아들어 존재 자체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한 독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노인에게도 여전히 자기 외모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 나이값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외모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노인은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이런 외모 조롱이 무심코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런 옷 입으면 촌스러워요. 아버지 그 머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속엔 노인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개성으로 존중받지만 노인의 스타일은 우스꽝스럽다는 말로 쉽게 평가됩니다. 결국 노인은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며 점점 사회와의 단절 속으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삶의 의지와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긴다면 그것은 존엄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모, 옷차림,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화장 잘 되셨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노인의 하루를 빛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감동의 언어가 됩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지만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눈빛, 자세, 손끝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을 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외모는 연륜이 깃든 자랑이며 시간이 남긴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조롱하게 되는 셈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만복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이면 손수 다듬은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손주에게는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며느리에게는 손맛 가득한 무생채를 준비하며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 해야 돼서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돼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반찬을 준비해도 필요 없는 짓처럼 느껴졌고 점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반찬통은 먼지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외면당하고 손주조차 할아버지 반찬은 짜서 싫으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다섯 번째 신호는 노인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부담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노인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명백한 무시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 속엔 사실상 당신의 정성과 시간은 이제 쓸모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자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과 수고를 젊은 세대가 귀찮음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긴다면 노인은 점점 사랑을 표현할 수단을 잃고 결국 감정을 닫고 마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무시는 노인의 자존감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주를 챙기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곧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세요라는 잔인한 선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했던 마음이 밀려나고 도우려 했던 손길이 잘려나가면 노인은 마침내 살아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벽이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짜고 방식이 오래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랑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짜 예의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조차 불편해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반면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손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작게라도 표현된 정성을 존재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의 정성과 배려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 꿈을 꿔 새벽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깨 카톡 사진 바뀌었길래 심장이 철렁했어. 혹시 다른 사람? 전화 한 통에 온몸이 떨려. 그게 노인네야 사랑아리지. 노년에도 심장은 뜁니다. 문제는 그 뛰는 가슴이 사랑이 아닌 집착일 때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처럼 인연에 집착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평화, 친구와의 관계, 건강한 정신까지 모두 앗아갑니다. 설렘인 줄 알았던 감정이 독처럼 변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노년에 피어난 감정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눈을 떠도 허무하고 밥을 먹어도 목이 메며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쪼여들고 손끝이 저려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한번 엇나간 감정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일이 일비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미칠 듯한 초조함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나면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도 손주들의 웃음도 맛있는 식사도 모두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집착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자괴감까지 몰려온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책과 원망, 후회가 반복되면서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따라 흔들립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가슴 통증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동반되며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인연이든 오랜 과거의 인연이든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걸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연에 특별한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감정에 빠지면 모든 상황을 왜곡하게 되고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을 유지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삶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노년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평온한 삶은 결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에 사는 72세의 최할머니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이 닿자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미용실을 다니고 피부과 시술을 받고 핸드폰 문자 알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별다른 감정 없이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었고 결국 몇 달 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최할머니는 크게 낙담하여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 하나의 인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후회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자존감이 끝없이 무너집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졌던 자신이 어느새 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상대방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 대답의 속도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상처받습니다. 스스로도 어이없을 만큼 감정이 휘청거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자괴감이 쌓이고 결국은 자신을 작고 하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이 전부 다 열등감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나보다 젊고 활기찬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괴로워집니다. 외모를 탓하고 나이를 탓하고 지난 세월을 원망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기분에 휩싸이며 더는 어떤 일도 의미 없어집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의 흔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용돈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고 아픈 곳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혹여 부담스러워 떠날까봐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의 기분만 살핍니다. 그 순간부터는 인연이 아닌 굴레가 됩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그저 집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자존감의 최후를 불러옵니다.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도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재미없는가? 혹시 짜증났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본인의 소중함을 잊은 채 오로지 상대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인생은 이미 사라지고 타인의 평가에 기대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늪은 빠져나오기 힘든 감정의 감옥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의 69세 김 할아버지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노래 부르고 웃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눴지만 어느 날부터 상대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얘기하는 것만 봐도 불쾌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자 불안감이 폭발했고 자신의 외모와 나이를 탓하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재미가 없겠지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고 급기야 그 여성에게 선물 공세까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은 부담스러워요라는 문자 하나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길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노래교실을 다니며 회복 중이지만 주변에서는 자존감 다 바닥나더니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늙어도 자존감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현재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머리는 과거에 고정되고 가슴은 상상 속의 미래에 매달리며 발밑에 있는 현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식사마저 의미를 잃어갑니다. 인연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곁에 있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웃음도 손주의 장난스러운 재롱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 그 인연, 그 감정만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연락이 올까? 를 기다리는 삶은 잔인합니다. 그 사람의 SNS를 수십 번 확인하고 카톡의 상태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산책도, 오늘의 모임도, 오늘의 일상도 온통 그 사람이라는 그림자에 묻히게 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습니다. 틱탁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년은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인연 하나에 휘둘려버리면 남는 건 공허함뿐입니다. 오늘의 따뜻한 국물 한 술보다 오늘의 맑은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람은 그 당연한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TV를 틀어도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라는 끝없는 의심과 상상으로 하루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삶 자체가 고문이 됩니다. 가장 잔인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딴 데 있으니 결국은 혼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건네는 말에도 무심하게 대답하고 가족이 웃으며 다가와도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현재는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가고 내 삶은 인연의 그늘 속에 서서히 말라갑니다. 실제 사례로 수원에 사는 67세방 여사는 동네 약국에서 자주 마주치던 약사와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지한 눈빛에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는 매일같이 약국에 가서 무언가를 사야 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약국 먼저 들러야 해서라는 말로 미루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댄스 교실도 그 시간엔 혹시 그 사람을 놓칠까 봐 관뒀습니다. 결국 몇 달 뒤 그 약사는 이사 문제로 약국을 접었고 박 여사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놓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 버렸다는 게 후회되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인연 하나의 현재를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결과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호의조차도 오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저 예의로 건넨 인사도 혹시 날 좋아하나? 로 해석되고 웃으며 전한 안부도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로 비틀어집니다. 결국 상대의 본심은 사라지고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왜곡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엔 기분 좋은 착각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확신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욕심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며 심지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혼자만의 감정이 덧씌워져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에 의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늦게 답장을 보내면 날 시험하는 건가? 말을 아끼면 이제 마음이 식은 건가? 연락을 안 하면 누굴 만나는 거지? 라는 상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상상의 나래는 현실을 덮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을 본연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마음속에 만들어진 허상만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왜곡된 감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호의가 강요로 변하고 관심이 간섭으로 번지며 결국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불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쪽은 그 거리조차 왜 저러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로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감정은 병이 되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찹니다. 왜곡된 진심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노년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개입하면 모든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고 결국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심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전주의 70세 윤 여사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책을 함께 추천해주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그 남성은 사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는 자신에게만 특별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 선택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조차 자신을 의식한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는 직접 우리 인연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남성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후 그는 도서관 출입을 꺼리게 되었고 윤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그 사람이 날 농락한 거야 라며 분노했지만 사실 왜곡된 진심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우픈 추억이라며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때 나 혼자 영화 찍고 있었더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인연은 영화처럼 시작해도 막장 드라마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오랜 미련은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오랜 미련이 가슴속에서 골마가며 병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나아가 육체까지 무너뜨리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련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고 감정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현재를 외면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말라 죽은 꽃을 매일 물에 담그며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습니다. 오랜 미련은 생각의 방향을 일그러뜨립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아직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 옛날의 사진 한 장이 눈물로 이어지고 가슴을 파고들며 숨을 쉬기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미련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던 순간도 그저 스쳐간 인연도 머릿속에선 찬란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장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미련이 점점 일상에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눈을 떠도 잠이 들어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정신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마음 한구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만 붙잡고 삽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삶, 무기력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생기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놓는 것뿐인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도 미련에 빠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몰라서 그래, 우리는 남달랐어 라며 스스로를 더 깊은 감정 속에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미련은 고집으로 바뀌고 결국 삶을 왜곡하는 틀로 굳어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감정의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생을 마비시킵니다. 미련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과거에 머물면서 현재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새로운 만남도, 새로운 기쁨도, 사소한 즐거움도 미련이라는 감정에 눌려 시들어갑니다. 결국은 감정의 사슬에 묶인 채 혼자 앓고, 혼자 울고, 혼자 허무함에 몸을 떨게 됩니다.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씩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 아닌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서서히 자신을 집어삼키는 감정의 독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는 74세 정할아버지는 30년 전 갑자기 떠난 아내의 친구를 잊지 못하고 매년 그녀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추억의 의미였지만 갈수록 그녀가 언제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갔던 음식점을 혼자 앉아 바라보며 언젠가는 올 거야라는 말을 되뇌었고 어느 해부턴가는 그녀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직접 상상하며 말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정할아버지는 너희가 뭘 아냐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사는 마음이 병이 되었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최근엔 친구들 사이에서 로맨스 중독자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정할아버지는 이제는 그 사람 생각 안 해도 밥맛이 돌아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오랜 미련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병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